네, 안녕하세요. 자, 우리 이번 시간에는 2017년도 직업상담사 1급 노동관계 법규를 같이 풀어볼 겁니다. 이게 최근 문제는 지문이 좀 길어지고 조금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이전 문제를 보시면 알겠지만 지문이 되게 짧습니다. 그리고 단답식으로 딱딱 떨어지는 문제가 많기 때문에 요거는 다 정답 위주로 빠르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굳이 이거는 할 필요가 없다라고 버릴 것들 한두 개 버리고 나머지는 정답 위주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바로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자, 일단 81번 보시면, 자, 일단 노동기본권에 관한 헌법 32조 내용이죠. 그래서 보시면, 자, 헌법상 노동관계 조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인데, 하나씩 보시면은, 자, 일단 첫 번째, 자,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가 있고 근로의 의무가 있죠. 자, 이때 1번, 자, 국가는 근로 의무 내용과 조건, 자, 근로를 해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의무가 있는지, 그 내용은 뭔지, 자, 이걸 정할 때, 자, 뭐에 따라 법률을 정한다? 여기 매번 했지만, 자, 근로할 때, 자, 어떤 의무를 부담할 거냐, 어떤 내용을 구성할 거냐, 이것들은 당연히 국민들의 의사를 반영해 전해야 되겠죠. 그래서 국민들의 의사를 반영한다, 즉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서 이것들을 법률로 정하겠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어렵게 내면은 이걸 갖다가 인간의 존엄성이 보장되도록 법률을 정한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자, 인간의 존엄성이 보장되도록 요거는 헌법 32조 3항이 나옵니다. 그래서 인간의 존엄성이 보장되기 위해서는 요거는, 자, 근로 조건의 기준을 정할 때 그 기준이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법률을 정하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자, 조건의 기준, 이게 인간의 존엄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정하는 거고, 근로시간 이런 것들을, 그리고 근로 의무랑 내용은 어떻게 의무를 부담할 거냐, 어떤 내용을 부담할 거냐, 이것들은 그냥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서 국민 의사에 따라서 만든다는 거. 되겠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옛날에 사법시험에도 요 두 가지를 바꿔내면은 의외로 많이 틀렸습니다. 이게 둘 다 말이 되기 때문에. 근데 내용을 생각하면은, 자, 이건 근로조건, 근로시간, 휴일, 휴게 이런 것들인가, 이거는 인간의 존엄성이 보장되는 방향으로 돈은 많이 주고 시간 줄이고 이렇게 하는 거고, 다음에 의무 부담의 내용 이런 것도 당연히 국민한테 물어봐야 되겠죠. 됐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요걸 요렇게 바꿔서 내진 않습니다. 그냥 요거 빈칸 채우기로 나오기 때문에 요것만 아시면 돼요. 요것만. 자, 다음에 두 번째. 자, 국가는 사회적, 경제적 방법으로 당연히 근로자들의 고용을 정진시키고, 다음에 적정임금 보장은, 자, 이거는 의무가 아니고 노력이야, 노력. 그래서 자, 어느 정도가 고용 정진이냐, 어느 정도가 적정임금이냐, 이것들은 딱 정해진 게 아니고 최대한 노력하면 돼. 그래서 의무는 뭐냐? 의무는 그거는 최저임금제도. 자, 근로자들의 최저임금은 반드시 이거는 법률로 정한다. 즉 이거는 노력이 아니고 의무 규정이 됩니다. 의무 규정. 그래서 여기에 관해서 특별법인 최저임금법이라는 법이 별도로 만들어지는 거죠. 이렇게. 이것도 옛날에 사시라든가 이쪽에서는 어렵게 내면은 노력하고 의무 규정 바꿔서 냅니다. 이렇게 되겠죠. 국가는 사회적 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들의 고용 정진과 적정임금 보장에 노력이 아니고 적정임금을 보장해야 된다. 틀린 거 이렇게. 아니면은 최저임금을 정할 수 있다. 이것도 틀린 겁니다. 됐죠? 근데 우리 시험에는 거기까지 안 나오기 때문에 그냥 이런 식의 조문이 있다. 요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특히 또 32조에서는 사회적 약자인 여성, 다음에 소년, 따지면은 소년이 아니라 연소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기회를 더 주는 게 아니고, 자,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냥 특별 보호 규정을 따로 둬라 라고 해서 요 내용이 근로기준법 조문이 아니고, 요거는 5장 아래 보면은 여성과 연소자에 관한 특별한 규정을 따로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과 연소자는 특별히 더 보호해라 이렇게 돼 있고, 됐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래서 여자 근로는 특별히 더 보호하고 차별하지 말아라, 그렇게 돼 있죠. 요 앞에 연소자로 바꿔도 큰 차이는 없습니다. 됐죠? 자, 다음에 자, 전몰군경. 자, 이거는 마지막에 나오는 조문인데, 자, 이거는 국가유공자 상위군경, 그다음에 전몰군경에 죽었죠. 그러면 이 사람은 죽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근로기회를 줄 필요가 없는 거야. 지금 죽었는데 당신한테 우선적인 근로기회를 주겠습니다. 이거 희롱하는 거지. 그래서 말 보면은, 자, 전몰군경 이 사람들은, 자, 본인은 없기 때문에 당연히 이 사람들은 유가족이에요. 남아있는 유가족에 대해서 공무원 시험 볼 때 가산점 주는 것처럼 근로기회를 우선적으로 부여해 주는 겁니다. 되겠죠? 그리고 여기다가 항상 틀리게 나오는 것은 여성과 연소자는 특별히 더 보호하고, 다음에 국가유공자 등에 대해서는 기회를 먼저 주는 거고, 됐죠? 그리고 여기서 매번 틀리게 나오는 것은 헌법 34조에 나오는 거, 그게 뭐냐? 장애인, 다음에 노인, 이 사람들에 대해서도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는데, 이거는 근로의 권리가 아니고 사회적 기본권으로 보호한다는 거, 요것만 구별하시면 되겠습니다. 정확하게 설명했는데, 자, 정답은 단순하게 그냥 요거 본인이 아니고 유가족이라는 거, 요 문제입니다.
근데 여러분한테는 이 정도까지 어렵게는 줄지 않을 겁니다. 근데 이걸 굳이 분석하면은 이렇게까지 분석을 할 수 있다는 거.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자, 82번. 자, 이거는 제가 우리 집에 있는 애한테 물어봤는데 우리 집 애도 이걸 알더라고 보니까. 왜냐면은 이미 초등학교 때부터 이 정도 다 알아십니다. 그래서 헌법에는 근로자들의 노동상권, 다른 말로 근로상권, 자, 이걸 보장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헌법상 보장되는 근로상권이 뭐냐? 세 가지죠. 모여라, 교섭을 요구해라, 안 들어주면 파업해라. 그게 뭐냐? 자, 첫 번째, 모여라, 이게 단결권. 자, 이거에 따라서 노동조합이라는 것이 만들어지죠. 자, 만들어지면은 이 노조가 목적이 되는 게 아니고 근로조건에 대해서 교섭을 요구하겠죠. 즉, 교섭을 요구하면은 사용자는 반드시 그 교섭 장소에 나가야 됩니다. 의무야, 의무. 됐죠? 다음에 교섭이 안 되면 그때는 파업을 할 수 있겠죠. 이게 단체임금권. 이게 소위 말하는 근로상권입니다. 헷갈리면 그냥 단단단이 단단단. 됐죠? 그래서 평등권은 11조에 기본권은 들어가 있지만 이건 노동상권 아닙니다. 이건 근로자가 아니고 모든 국민에 대해서 다 인정되는 겁니다. 됐죠? 혹시라도 모르면 그냥 단단이다. 그래서 앞자가 단이 아니면 그게 정답입니다. 그렇죠? 이렇게까지 할 필요 없을 것 같은데 혹시라도 이때까지 공부를 안 하고 살았으면은 그 정도라도 해서 맞추십시오. 이 문제는 쉬운 거니까. 자, 다음에 넘어가시면은, 자, 83번 보시면은, 자, 요것도 뭐 매번 나오는 거죠. 보시면, 자, 4명이 안 되는 사업장. 그래서 원칙은 우리 법에 따르면은 11조에서 상시 5명을 넘어가는 사업장에 대해서 모든 법을 적용하고, 반대로 5명이 안 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즉 4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다른 말로 영세 사업장이죠. 그래서 영세 사업장에 대해서는 특히 돈과 관련되는 것들, 다음에 해고 제한 법리 이런 것들은 적용 안 하겠다. 됐죠? 그래서 이거를 원래대로 하면은 이게 보통 국가직 9급에도 매번 나오는데 이게 다 외우려면은 표를 해가지고 이게 두 문자로 되게 길게 외워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시험에는 그 정도까지 가지 말고, 자, 이건 치지 마시면 돼. 자, 일단 4명이 안 되는 사업장은 뭐 동네에서 뭐 부식점 하거나 이런 것들 영세 사업장입니다. 됐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영세 사업장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금전과 관련되는 규정들은 적용이 안 됩니다. 뭐 대표적인 게 연차 휴가 같은 것들은 안 줘도 돼. 아니면은 휴업 수당 같은 거 이런 것 하더라도 안 줘도 돼. 됐죠? 아니면은 연장 야간 휴일에 대해서 가산임금도 안 줘도 돼. 왜? 영세하기 때문에 다 배제한 겁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런 돈과 관련되는 내용이 나오면은 이거 적용 안 돼. 됐죠? 두 번째는 해고 제한 법리. 자, 근로기준법에서는 마음대로 자르는 걸 막기 위해서 해고를 하기 위한 요건이 필요한다 그랬죠? 요건. 그래서 요건은 첫 번째 실질적인 요건이 있고, 그다음에 자, 절차적인 요건이 있는데, 실질 요건은 다시 23조 1항의 정당한 이유 또는 24조의 경영상 해고. 되겠죠? 다음에 절차적으로는 26조에 따른 해고 예고, 다음에 27조에 따른 사유 시기에 관한 서면 통지. 요것들이 해고를 제한하는 거고, 다음에 이런 해고에 관한 구제 방법은 28조 이하의 노동위원회를 통한 구제 제도를 두고 있죠. 따지면 요것들이 다 해고를 제한하는 법리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세 사업장인 4인 이하 사업장에 대해서는 이런 해고 제한 법리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 말은 정당한 이유가 없더라도 내보낼 수 있고, 그리고 내보내더라도 노동위원회를 통한 구제는 안 됩니다. 됐죠? 단 항상 예외 나오는 요거 해고 예고 제도. 자, 이거는 근로자가 잘못을 해서 자르더라도 이 근로자는 먹고 살기 위해서 다른 직장 구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해고 예고 제도는 다른 직장을 구할 수 있는 시간 한 달 전에 예고해줘라. 자, 시간 싫어? 그러면은 금전이지. 비용 경제. 시간제 경제는 한 달치의 통상임금을 지급해라. 둘 중에 하나. 즉, 너 잘리니까 한 달에 잘리니까 다른 직장 구해. 싫으면은 한 달치 통상주임에서 내보내는 겁니다. 자, 이건 그래서 영세 사업장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이 근로자들이 다른 직장을 구하기 위해서 특별하게 둔 제도이기 때문에 이거는 4인 이하 사업장에 대해서도 적용을 합니다. 됐죠? 요 정도만 아시면은 문제 푸는데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 됐죠? 보시면 그래서 4인 이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규정, 않는 거니까 돈과 관련되는 것들, 해고 제한 법리, 다만 해고 제한 법리에 대해서는 예고 제도는 적용. 되겠죠? 자, 쭉 보시면 돈 관련되는 것들. 자, 첫 번째, 휴업 수당. 돈 관련되는 거 이거 적용 안 돼. 됐죠? 자, 다음 쭉 보시면 또 해고에 대한 것도 여기 있죠. 부당 해고나 구제 신청. 이거 28조 2에 나오는데 이것도 적용 안 돼. 됐죠? 적용되지 않는 것은 그렇죠?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규정으로만 짝지어진 것은 일단 리얼 적용되지 않아. 됐죠? 다음에 비업도 맞죠? 자, 비업도 적용되지 않아. 그러면은 두 개 해서 쭉 골라보니까 답은 쉽게 나오죠. 이렇게. 됐죠? 그 외에 근로조건 명시해라. 영세하도록 해줘야 되겠지. 그다음에 영세하더라고 때리면 안 되겠지. 그렇죠? 다음에 영세하더라도 강제 근로를 위한 위양제는 안 되겠죠. 다음에 아무리 영세하더라도 일주일에 한 번 쉬어야 되겠죠.
그죠? 그런 겁니다. 됐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모르더라도 요 정도만 알고 있으면 여러분들 문제는 충분히 다 풀립니다. 그래서 굳이 다 외우려고 덤비지 말고 그 정도 수준에서 입법 취지만 아시면은 정답은 쉽게 찾을 수 있다는 것.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에 84번 보시면은 자, 이거 정리해고에 대한 건데 보시면은 자, 건기법상 경영상 해고 24조죠. 24조에 따라서 정리해고 하려면은 자, 요거는 요건이 1항부터 1항, 2항, 3항 해서 5항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원칙은 정리해고 하려면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긴 통지 기간은 자, 사용자가 기피한다. 왜? 빨리 잘라야 되니까. 그래서 긴 통기피입니다. 첫 번째는 자,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되고 이건 뭐 판례까지 간다면은 합리적 필요성 수에 몰라야 돼요, 여러분들은. 어쨌든 회사가 힘들어야 되고 됐죠? 다음에 힘들면 무조건 해고할 수 있느냐? 그게 아니고 절차적으로 통지해야 돼. 언제까지 하냐? 해고하기 50일 전. 원래는 2달 전이었는데 이게 50학대에 바뀐 겁니다. 원래는 60일에다가 해고 빨리 하고 싶어 라고 하니까 50일 줄인 거야 이게. 됐죠? 50일 전까지 통지해야지 돼. 누구한테? 근로자 대표한테. 됐죠? 그러면 뭐를 통지하느냐? 공정하고 객관적인 해고 기준. 남녀사별 안 되는 거고. 그다음에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 사람 자르는 것보다는 성과금을 줄인다든가 또 신규 채용을 중단한다든가 이런 게 있겠죠. 그죠? 자, 요런 기준을 정하고 피하기 위한 노력 이런 부분에 대해서 50일 전까지 근로자 대표한테 통지하고 협의해야 됩니다. 됐죠? 어떤 상황에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상황에서. 그러면 요 긴통 기피 요거 다 갖추면은 5항에서 그러면은 요거는 근로자 잘못은 아니지만 23조 1항처럼 근로자 잘못처럼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로 봐줄게. 이렇게 됐습니다. 됐죠? 그리고 그러면 중간에 껴있는 요 사항은 뭐냐? 자, 사항은 자, 이게 아무리 요건에 맞춰서 해고를 하더라도 이게 대량 해고가 되면은 국가 차원에서 대비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요때는 대량 해고 시 신고 규정. 즉, 뭐 대략 대충 보면은 사업장에서 한 10% 이상의 근로자를 해고할 때, 정리해고할 때, 요건 갖추더라도 국가 차원에서도 대량 해고에 대해서, 즉 대량 실업에 대해서 대비해야 되니까 요거 노동부 장관한테 신고해줘 라는 조언이 있습니다. 단 신고하지 않더라도 해고 자체를 정당합니다. 됐죠? 자, 요 문제는 근데 신고할 때 그러면 어떤 사항을 고용노동부 장관한테 신고해야 됩니까? 그 얘기입니다. 당연히 사용자가 뭐 최근에 있었던 건 뭐 군산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배 수리하는데 지방에 많이 있었죠, 그죠? 뭐 군산이라든가 뭐 울산 이쪽에 그렇죠? 당연히 물량이 안 들어오니까 근로자를 내보내야 되겠죠. 그때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어. 그다음에 공정한 기준에 따라서 성과가 저조한 근로자 뽑았습니다. 그다음에 해고를 피하기 위해서 물건 다 팔았어. 그리고 50일째 통지해서 이런 분에 협의했습니다. 자랐겠지. 근데 자르기 전에 그게 10%가 넘어가는 대량 해고니까 고용노동부 장관한테 신고해 주는 겁니다. 우리 대량 해고 합니다. 라고. 그러면은 대량 해고할 때 어떤 사항을 신고해야 되느냐? 이게 이 문제입니다. 보시면 일정 규모 이상, 원래 10% 이상인데 이것도 계산할 문제가 있긴 한데 우리 시면 안 납니다. 이거는. 그래서 10% 이상을 해고할 때는 노동부 장관한테 신고합니다. 물론 신고 안 하더라도 해고는 정당한 겁니다. 일단은 어쨌든 신고해야 될 때 어떤 사항을 포함시켜 신고해야 되느냐 요 얘기인데, 자, 첫 번째는 왜 해고하는지 어려운 사정을 써야 되겠죠. 두 번째, 여기 해고 예정인은 몇 명 해고할 건지, 다음에 해고하는 과정에서 여기죠, 통지하고 대표랑 협의한 내용 그죠? 여기까지는 당연히 그 해고 신고서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다만 예고 수당은 24조랑 여기 24조 있냐 여기 24조랑 같이 가는 게 아니고 별도로 이거는 26조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 같이 들어갈 게 아니겠지. 됐죠? 그래서 당연히 해고 예고 수당은 별도 26조 따로 조문이 있기 때문에 요 24조에 따라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 됐죠? 뭐 그렇게 푸는 게 논리적으로 맞는데, 근데 이게 힘드시면은 그냥 예고 수당은 다른 조문이 있으니까 이걸 정리하고 할 때 장관한테 신고할 건 아닙니다. 이게 돈 주면 되는 거야 이거는. 그렇죠? 조금 뭐 어렵을 수 있는 문제인데 그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자, 다음에 85번 보시면은 요것도 뭐 최근에 도입된 제도라서 요 당시에 바로 낸 것 같은데, 보시면 자, 근로기준법상 노동위원회가 부당 해고입니다. 해고. 부당 징계 안 돼. 오로지 부당 해고만. 자, 부당 해고가 성립한다고 판정해서 사용자한테 구제 명령, 야, 부당 해고니까 복귀시켜. 자, 라고 했을 때 문제는 이런 경우 있겠죠. 자,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했습니다. 해고. 그러니까 이 근로자가 관할 노동위원회에다가 자, 이거 부당 해고입니다 라고 구제 신청해가지고 부당 해고 판정이 확정이 돼버렸습니다. 됐죠? 자, 그런데 문제는 실무적으로 생각하면은 자, 부당 해고를 한 상태에서 노동위원회에 신고하면은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출석하면 되는 거고, 그 날짜에 사용자는 노동위원회에 끌려와야지 돼. 즉, 그 통지한 날짜에 가가지고 이거 부당 해고 아닙니다 싸워야 된다고. 그러면 당연히
노동위원회 위원 앞에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마주보면서 서로 잘했다고 막 싸우겠죠. 마치 소송. 원고 피고처럼. 됐죠. 그래서 쭉 다 들어보니까 요 사용자 네가 잘못했네. 자, 이거 부당해고야. 라고 하면 결론을 어떻게 하면 결론은 사용자가 30일 내, 한 달 내 이 근로자를 자기 사업장에 복귀시켜야지 돼. 문제는 복귀시키는 것까지는 문제가 없지. 근데 복귀하게 되면은 과연 사용자와 이 근로자 사이가 예전하고 똑같이 돌아가느냐? 돌아갑니까? 사용자가 내가 부당해고한 거 미안하다. 우리 같이 일하자 합니까? 할 수가 없지. 왜냐면은 이 심판 과정에서 이게 진노위, 뭐 경우에 따라서 중노위, 경우에 따라서 소송까지 간 겁니다. 이게 1심, 2심, 3심까지. 이 사이에서 사용자랑 근로자랑 볼 거 못 볼 거 다 본 사이지. 근데 이 상태에서 야 부당해고니까 사용자 너 복귀시켜 라고 하면은 과연 이 근로자가 보호가 되는 거냐? 보호가 안 되겠지. 왜냐면 제가 사용자라도 그죠? 내가 잘못이 있더라도 심지어 이런 근로자가 나한테 소송을 제기해서 내가 끌려나랬어. 그죠? 그러면은 이 사람 입장에서는 자기 잘못 생각 안 하고 일단 내가 쪽팔린 거 생각하겠죠, 그지? 그죠? 그리고 이게 대해서 당연히 과태료도 맞아버리고 세금 조성하고. 그죠? 근데 이 근로자가 과연 이 사업장에 계속 일할 수 있겠느냐? 쉽지 않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 외국인 미국을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경우 미국 같은 경우는 사용자나 근로자 둘 다 부당해고가 맞더라도 나 이 사람하고 더 이상 일 안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은 일정한 서로 간에 돈을 주고 위자료를 주고 끝낼 수가 있습니다. 됐죠? 이게 금전 보상명령제도예요. 보상명령. 당연히 사용자가 원할 때는 돈을 좀 많이 줘야 되고 이쪽으로. 근로자가 원할 때는 그때는 사용자한테 돈을 조금 받으면서 건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미국에서는 사용자가 원할 때 돈을 많이 주고 너 나가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근로자는 나 그냥 나가겠습니다 하면 사용자가 또 돈을 줘야지 돼. 됐죠? 근데 우리나라는 이 제도 그대로 받아들이면은 당연히 부당해고 나오는 순간 사용자가 쌍욕하면서 돈 주면서 꺼지라 그러겠지. 아니면은 이 근로자가 그냥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만약에 노조 설립을 위해서 문제됐다. 그러면은 무조건 잘라버리고 부당해고라도 돈 주고 내보내겠지. 됐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한테는 이 금전 보상 제도가 들어올 때 사용자한테 선택권 안 줬습니다. 오로지 근로자만 부당해고에 대해서 근로자가 원할 때만 돈 받고 간두할 수 있는 거, 이 제도가 들어온 겁니다. 이게 금전보상명령제도예요. 자, 정리하면은 부당해고 판정이 확정되고 난 다음에, 그죠? 그리고 근로자가 원직에 복귀하는 걸 원하지 않아. 그죠? 그러면은 근로자가 원할 때만 그때는 일정한 금전을 보상받고 당연히 해고 당시에 해고 안 됐다면은 받을 수 있는 그 임금 이상을 받겠죠. 그죠? 그 이상을 받고 회사를 관둘 수 있다는 거. 이게 금전보상명령제도입니다. 됐죠? 길게 설명했는데 결론적으로 사용자에게 구제 명령할 때 근로자가 원직의 복직을 원하지 않는데 근로자가 객관식에서는 이 근로자 갖다가 사용자를 많이 바꾸는데 이거는 반대로 된 겁니다. 어쨌든 근로자 원하지 않아. 그때 노동위원회에서 명할 수 있는 것. 요거죠? 해고 안 당했다면 받을 수 있는 임금 이상을 주고 간둬라. 그죠? 그래서 쭉 보시면 거기 3번에 있죠. 보시면 근로자가 해고 기간 동안에 근로를 만약에 제공했다면 받을 수 있었던 그 임금액 이상, 월급 이상의 금품을 근로자한테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는 겁니다. 돈 받고 간두 이렇게 하는 겁니다. 됐죠? 요게 금전보상명령제도다. 제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요 당시는 요 제도가 도입되니까 바로 이렇게 해서 지문을 구성한 것 같아 이게. 자, 다음에 넘어가시면은 86번. 지역규칙에 대한 건데 원래 지역규칙은 어렵게 나오면 판례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험에는 판례가 안 나오니까 간단하게 93조 이하의 조문 보시면 돼. 자, 보시면 틀린 것인데 1번 상시 10명이 넘어가면 만들어가지고 장관한테 신고하는 거지. 그래서 주의할 것은 10명이 넘어가는 사업장이고 그리고 허락받는 게 아니고 그냥 장관한테 그 내용 알려주면 돼. 우리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라고. 됐죠? 다음에 두 번째, 치규에서 감봉할 때는 너무 많이 하면은 생계가 막힌다 그랬죠. 그래서 감봉할 때는 밑에 있는 것처럼 한 번 할 때 금액은 평균 임금 기준으로 1일분은 10분의 1이 아니고 2분의 1. 하루치의 절반. 됐죠? 다음에 그 총액은 1임금 지급기 기준으로 해봤을 때 2분의 1이 아니고 10분의 1. 반대로 돼 있죠. 됐죠? 그래서 이거는 주의할 게 감봉할 때는 하루치는 절반. 됐죠? 다음에 한 달치에서는 10분의 1. 됐죠? 그리고 기준은 통상이 아니고 평균 기준.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대로 됐을 때 틀렸겠죠. 다음에 세 번째, 그리고 이렇게 신고한 체육규칙을 장관이 보니까 3번입니다. 자, 체육규칙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조건을 정한 계약이 있습니다. 즉, 치규는 좋게 만들었는데 계약을 너무 나쁘게 만든 겁니다. 이때는 그 계약 부분에 관해서는 당연히 무효가 되고 무효가 된 부분은 치규에 따라 가는 겁니다. 됐죠? 다음에 네 번째, 그리고 신고를 받은 장관은 그 치규가 법령이나 당해 사업장의 단임에 반해. 됐죠? 그때는 체육규칙에 관해서 변경을 명할 수 있습니다.
원래 그 4번도 정확하게 따지면 이게 정확한 지문은 아닌데, 왜냐면은 무조건 단협이 아니고 당해 사업장의 단협이야. 그래서 이것도 만약에 공무원시험에 나왔으면 충분히 이거 오답 10이 가서 소송 갈 수 있는 문제입니다. 정확하게 하려면은 고용노동장관은 신고받은 그 취업규칙이 보시면 우리나라 법령 근로기준법이겠죠. 법에 반하거나 아니면 그냥 단협이 아니고 그 사업장에 있는 그 사업장의 단협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모든 단협을 다 따지면은 말이 안 되겠지, 이거는. 그래서 정확한 조문은 아니지만 그냥 조문 내용을 봤을 때 명확하게 2번이 틀리니까 2번으로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하려면은 법령이나 당해 사업장에 있는 단협에 반하면 안 돼. 모든 단협이 아니고. 됐죠? 그렇게 푸는 쉬운 문제입니다, 이것도. 그래서 2번 강급의 제재는 잘 나오니까 2분의 1, 10분의 1 평균 기준. 그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87번 보시면, 자, 고평법상 뒤에 자, 남녀의 평등한 기회 보장 및 대우에 관한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즉 고평법에서 남녀고용평등법에서 어디 있냐? 자, 남녀한테 평등한 기회를 줘라. 그리고 평등하게 대우해줘라. 라고 했을 때 어떤 부분에 대해서 기회를 주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 대우를 해줘야 되느냐. 이 문제인데, 자, 기본적으로 돈에 대한 것들, 자, 정년에 대한 것들,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뭐 성진에 대한 것들, 아니면 임금 위에 건품, 따지면 복리 혜택, 이런 것들은 똑같이 다 해주는 게 맞습니다. 근데 육아시간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별도 규정이 없습니다. 됐죠? 육아시간 문제는 이거는 사업장 내에서 건기법에서 다루는 게 있고, 그리고 남녀 문제에서는 육아 문제는 자기들끼리 알아서 하는 거지, 그건. 됐죠? 그리고 그 시간 부분에 대해서는 건기법이 있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회사에서 해줘야 되는 평등 대우, 기후 보장에 대해서는 육아 시간 요건 아니라는 거. 그래서 채용됐을 때부터, 모집 채용부터 해고될 때까지 모든 사항을 똑같이 해주는데 근로 조건이 아닌 육아 시간 아닙니다, 이거는. 자, 넘어가시고 88. 자, 이것도 옛날 조문 그대로 낸 것 같은데 보니까, 자, 고평법상 보시면 육아휴직. 요거는 점점 확대되면서 계속 바뀌고 있죠, 매년. 그래서 육아휴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육아휴직은 대상이 옛날이 만 6세고 취약 전인데 지금은 만 8세, 초등학교 2학년, 자, 2학년 이하입니다. 2학년 이하. 됐죠? 요런 자녀를 둔 여성 근로자가 아니고 현재는 남성, 여성 둘 다 청구할 수 있습니다. 됐죠? 그래서 8세 2학년 그냥 근로자지 여성이 아니라는 거. 잘못됐죠? 두 번째, 요것도 최근에 바뀐 조문입니다. 보시면 사업주는 같은 영유아, 즉 A, B가 부부인데 갑이라는 자식을 두고 있습니다. 근데 이 같은 영유아, 이 갑에 대해서 근로자의 배우자가 만약에 A가 육아휴직을 허용하고 있는 경우라도 그 근로자에게, 그렇죠? 이미 다른 배우자가 육아휴직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A가 하나니까 다른 배우자는 얘를 위해서 휴직 못 쓰느냐? 옛날은 못 쓰는데 지금은 쓸 수가 있습니다. 둘 다. 됐죠? 그렇기 때문에 그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허용해야지 된다. 됐죠? 왜냐면 옛날에는 두 명이서 벌어야 되는데 한 명이 휴직하면은 한 명은 벌어야 되니까 한 명밖에 못 써. 라고 했는데 지금 바뀐 조문에 따르면 둘 다 한 명을 위해서 육아휴직을 쓸 수가 있습니다. 이건 선택 문제니까. 됐죠? 그래서 사업주는 같은 영유아에 대해서 근로자의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허용하고 있는 경우라도 그 근로자에 대해서도 당연히 휴직을 허용해야 됩니다. 됐죠? 이거 바뀐 조문이고. 그래서 이거 정답이, 이건 지문이 바꿨는데 내가. 그래서 이게 허용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면 맞는 거고, 옛날에는 이걸 갖다가 허용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해서 틀리게 나왔죠, 이게. 됐죠? 그래서 이거는 요렇게 내용 보지 말고 제가 교재 수정한 거 이 내용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렇게 하면 맞는 지문이고, 근데 원래 지문은 허용하여야 한다가 아니고 허용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해서 틀리게 바꿨습니다, 제가. 그렇죠? 이거는 옛날에는 요렇게 나오면 틀린 지문인데 지금은 맞는 지문이 맞는 지문. 되겠죠? 다음에 세 번째, 육아휴직 기간은 1년이고 원칙적으로. 그다음에 마지막, 육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는 휴직 개시 예정일, 자, 7일 전까지 그 사유를 밝혀서 신청을 처리할 수도 있다. 그죠? 나 휴가휴직 안 가겠습니다. 이거는 일주일 전에 얘기해 주면 돼. 됐죠? 그래서 요거 4번이 맞고, 요것도 요 상태는 맞는 건데, 지금 여러분 교재에는 제가 요걸 정답을 요걸 맞추기 위해서 요거를 틀린 식으로 바꿨습니다. 됐죠? 그래서 88번은 그냥 4번으로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요 내용이 교재에 바뀐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자녀 하나를 위해서 부부가 공동으로 육아휴직을 쓸 수 있다는 거, 그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89번 기준 고용률 매번 나오는 거죠. 자, 사업의 종류에 따라서 고령자에 관한 기준 고용률, 몇 프로를 고용해야 되느냐, 이게 달라지는데, 자, 여기 요 문제에서는 운수업에서 고령자 기준 고용률은 뭐냐? 자, 기억할 때 이렇게 하랬죠. 자, 제2부대에서 자, 수육이 나온다. 제2부대 수육. 이렇게 했죠. 제2부대 수육. 그래서 요거는, 자, 제조업 같은 경우는 2%, 100분의 2. 됐죠? 다음에 저거는 부동산, 임대업, 다음에 운수업, 요거는 6%. 자, 나머지, 뭐 제조 등은 이거 나머지는 3%. 이렇게 됐죠. 그래서 요거는 뭐냐? 운수업이니까 요거죠. 운수업이니까 요거죠. 운수. 그러니까 운수업은 6%. 그래서 정답은 4번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냥 제2부대 수륙. 그렇게 기억하시면 제2부대 수륙. 나머지는 3%. 이거는 뭐
단순 암기사항이니까 보장과장이 찍으면 되는 문제입니다. 이건 10초 안쪽으로. 자, 다음에 90번 보시면은 자,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 촉진에 관한 법률상 자, 정부의 고령자 취업 지원에 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 고령자에 대해서 일자리를 알선해 주는 거죠. 그죠? 그때 잘못된 것인데 뭐 어려운 문제 아닙니다. 이것도 하나씩 보시면 자, 장관은 고령자들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서 뒤에 고령자와 관련된 구인 구직 정보를 수집하고 그다음에 구인 구직의 개척에 노력해야 됩니다. 누가? 장관이. 그리고 이런 정보를 구인 구직자 사업주 관련 단체한테 당연히 제공해야 되겠죠. 누가? 장관이. 당연히 맞는 말입니다. 두 번째, 그리고 장관은 이런 고령자 55세 이상 이 사람들의 고용을 촉진하고 직업 능력의 개발 향상을 위해서 고령자를 대상으로 영의 정하는 바에 따라서 훈련 실시해야 됩니다. 누가? 장관이. 다 장관의 의무들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그리고 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고령자를 고용하고 있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한테 채용, 배치, 작업시설, 작업환경 등 고령자의 고용관리에 관한 기술적 사항에 대해서 당연히 상담도 하고 자문도 하고 필요한 지원도 해야 됩니다. 누가? 이것도 장관이. 다 의무들이죠. 마지막 보시면 그리고 장관은 사업주가 고령자의 고용 촉진을 위해서 필요한 교육이라든가 직업훈련을 하게 되면은 장관 말 들은 거지. 그때는 그 사업주가 쓴 돈의 전부나 일부를 무조건 지원하는 게 아니고 상황에 따라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전부나 일부를 지원해야 한다가 아니고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 사정 따져가지고. 됐죠? 그래서 무조건 돈 주는 게 아니고 전부나 일부를 사용 내역에 따라서 장관이 전부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는 거. 돈 문제니까. 됐죠? 그래서 답은 쉽게 4번입니다. 이것도. 한 번 정도 보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이것들은. 자, 다음에 91번. 이것도 매번 나오는 거죠. 자, 파견법상에서 파견법상. 자, 파견 근로자 관련해가지고 일단 파견 자체가 금지되는 것들. 당연히 이건 유해, 위험 작업. 자, 근로자가 죽거나 다치거나 병드는 거. 이런 작업에 대해서는 내가 직접 채용해야 되지 외부 근로자를 파견만 받는다 그랬죠. 당연히 이때 자, 파견이 금지된 업무는 여러분들은 유해, 위험 업무 찾으면 돼. 쭉 보면은 위험한 거 뭐가 있습니까? 요거죠. 여객 자동차 운전 업무. 됐죠? 화물 여객 다 포함됩니다. 여객 자동차는 우리말로 하면 버스야, 버스. 됐죠? 화물 자동차 마찬가지고 트럭. 자, 이런 것들은 잘못하면 근로자가 뭐 과로로 죽거나 아니면 사고가 날 수 있죠. 그러니까 그 책임은 파견 근로자 써가지고 책임을 외부로 돌리는 게 아니고 내가 채용해야지 돼.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원래 대상 업무는 한 8개 정도 나오는데 다 외울 필요 없습니다. 그냥 여러분 기준 잡아가지고 야, 유해하거나 위험한 업무는 내가 채용해야 돼. 즉 파견이 안 돼. 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자, 다음에 94번 보시면 94번 자, 고용정책기본법상 근로자 사용자들이 부담하는 책무에 관한 설명으로 설명된 것인데 이것도 한 번 정도 보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자, 1번 보시면 자, 근로자는 자신의 적성, 능력에 맞는 직업을 선택해서 직업 생활을 하는 기간 동안에 끊임없이 개발하고 자기 발전을 도모하고 이런 것들은 노력하면 되겠죠. 근로자는. 당연한 말이고. 두 번째, 그리고 노동조합이나 사업주 단체는 근로자들 이런 개발을 위한 노력, 다음에 이런 개발에 들어가는 촉진, 이런 것들 정진에 의해서 당연히 이것도 노동조합 등도 노력하면 돼. 됐죠? 노력하고 이 노력에 적극 협조해야 된다. 당연히 맞는 말입니다. 세 번째, 사업주는 사업에 필요한 인력을 스스로 양성하고 그리고 자기가 고용하는 근로자들의 직업 능력을 개발하기 위해서 당연히 노력이고 그다음에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이것도 마지막에 있듯이 노력이야 노력. 다 노력 조문이라는 거. 다 마지막 그리고 직업 안전기관의 장은 근로자 모집 채용 또는 배치 그다음에 직업 능력 개발 승진 등등등등 이런 것들로부터 지원 요청을 받으면은 누가? 자, 직업 안전기관의 장이 받으면은 자, 그때는 뒤에 고용정보 등을 활용해서 상담, 지도 등의 지원을 해야 돼 말아야지 돼. 이건 자, 장관, 이게 직업안전기관의 장은 이런 거 하라고 있는 기관이죠. 근데 요청받으면은 지원해서 안 된다? 말이 안 되죠. 그죠? 맞지, 이거야. 자, 경찰은 범인을 잡으면 안 된다. 이런 말입니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지. 당연히 안전기관은 이런 거 하라고 만든 기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지원하는 겁니다. 됐죠? 이거는 국어적 능력만 있으면 누구나 다 맞출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자, 넘어갑시다. 자, 95번. 이것도 많이 나왔던 거죠. 자, 직업안전법에서는 직업 소개할 수 있는데 무료, 유료, 국내, 국외 나눠가지고 요건이 뭐냐 보시면 돼. 그래서 요 문제는 자, 무료 직업 소개 사업을 할 수 있는 경우, 자, 무료로 하는 거니까 이거는 당연히 공익단체만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공익단체. 자, 첫 번째 보시면은 인력공단에서 만든 인력공단. 자, 당연히 공적 단체니까 무료로 소개할 수 있겠죠. 됐죠? 자, 두 번째. 자, 근로자 직업 능력 개발법에 따라서 지정 직업 훈련 시설, 뭐 포크레인, 지게차 가르치는 데 있죠. 이런 것들은 공익단체가 아니고 그냥 자기들의 사역을 위해서 국가에서 예산을 받아가지고 지원해 주는 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무료로 하는 데가 이것들 아닙니다. 자, 얘네들은 수익을 추구하는 사적 단체 불과 이거는. 다만 그 돈을 국가에서 지원받는 겁니다. 심사를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 요거는 일단 무료 직업 소개 사업할 수 있는 그런 업체가 아니다. 다음에 밑에 장애인 고용 촉진에 따른 장애인 고용 공단. 당연히 공적 단체이기 때문에 무료할 수 있겠죠. 마지막
각급 교육관계법에 따른 그 기관의 장, 당연히 자기들의 재학생이나 졸업생을 위해서 무료로 할 수 있겠죠. 됐죠? 그래서 요거는 지정 직업 훈련 시설이라 그래서 이 공익단체 아니냐? 아닙니다. 이거는 사적인 이익을 초과한데 다만 비용을 정부로부터 보증받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공적인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무료 직업 소개 사업을 할 수 있는 기관 아니라는 거.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것만 알면 돼, 이거는. 자, 그다음에 96번. 이것도 뭐 수없이 나왔던 지문인데, 자, 직업안정법상 근로자 공급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파견 빼고, 자, 나머지가 근로자 공급사업이죠. 그러면은 공급사업 어디 할 수 있느냐 이 문제인데, 첫 번째 보시면, 자, 우리나라에서 국내에서 근로자를 공급할 수 있는 사업은 잘못하면 이게 중간 착취가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내에서 근로자를 모아서 공급할 수 있는 단체는 오로지 법내 노동조합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게 항운노조. 됐죠? 그래서 당연히 맞는 말이고. 두 번째, 연예인이라든가 뭐 각종 제조 뭐 이런 것들, 그렇죠? 연예인을 대상으로 하는 국외 근로자 공급 사업은 금지되는 게 아니고 이거는 하긴 하는데 비영리 법인이 하면 됩니다. 이거는. 그래서 답은 일단 2번이 틀렸죠, 바로. 요게 매번 정답으로 나옵니다, 이게. 다음에 마찬가지 연예인뿐만 아니라 제조업도 당연히 국외 공급 사업 할 수 있습니다. 연예인, 제조 아니면 뭐 여러 가지 건설. 그래서 옛날에 우리나라는 저기 중동이죠, 중동 쪽으로 건설업 관련해서 근로자들이 되게 많이 나갔죠. 자, 이게 다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 따지면. 다음 마지막, 그리고 국외 근로자 공급 사업 하려면 당연히 돈이 있어야 되겠죠. 됐죠?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매번 요 연예인 요게 정답으로 나오니까 요것만 잘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97번. 보시면, 자, 고용보험법상 뭐 구직급여. 자, 이거 받으려면은 당연히 일정 기간 내가 세금을 내야 되고, 다음에 자, 내가 지금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여주면은 구직급여 줍니다. 계속 구직하라고. 그래서 이때, 자, 그 요건은 뭐냐? 자, 첫 번째는 얼만큼 내가 보험료를 냈어야 되느냐? 1번입니다. 자, 이직 이전 18 동안에 내가 적어도 180일, 6개월 정도는 보험료를 냈어야지 돼. 이 돈 가지고 받는 겁니다, 나중에. 맞죠? 두 번째, 그리고 자, 돈만 내도 무조건 주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이 앞으로 계속 구직 활동할 거다. 이걸 보내줘야 돼. 그래서 2번 보시면, 자,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 자, 이것을 못한 상태에 있어야지 돼. 자, 내가 일할 마음은 있는데 일자리가 없는 거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구직하라고 돈을 주겠죠. 세 번째, 당연히 근로자 입장에서는 재취업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해야지 돼.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 자격증을 가지고 업무를 하게 되면 이런 부분을 심사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자, 내가 언제 이력서를 내가지고 면접 갔다 왔습니다. 이걸 서류를 계속 내야지 돼. 그러면은 그때 구직급여를 계속 받을 수 있는, 배울 수 있는 겁니다. 마지막 4번, 최종 이직 당시 일용 근로자였던 자는 수급 자격 인정 신청일 이전 한 달 동안의 근무일수가 뭐 15일 미만이다? 아닙니다. 이거는 15일이 아니고 10일이야, 10일. 단순한 숫자 문제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보십시오, 이것들. 됐죠? 원래 구직급여는 이거보다 좀 더 복잡하게 가는데 그 내용들은 시험에 안 나오지만 나중에 여러분들이 실무적으로 좀 볼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시험은 간단하게 요거 15일이 아니고 10일이라는 거 요것만 기억하면 되겠다. 자, 다음에 넘어가시면은 98번. 요것도 매번 나오는 숫자죠. 보시면 장애인 고용 촉진법에 따르면은, 자, 국가나 지자체의 장은 장애인을 소속 공무원 정원에 대해서 일정 부분만큼 고용해야 됩니다. 무조건. 즉 우리 회사가 있다. 특히 그 회사가 국가나 지자체더라. 그러면은 장애인 비율이 일정 비율 넘어가야 됩니다. 그죠? 그게 연도별로 좀 달라지죠. 보시면은 옛날, 즉 2018년만까지는 0. 따지면 1000분의 32, 0.032%. 됐죠? 요게 근데 2019년 이후부터는 여기다 0.02가 더 추가됐습니다. 그래서 1000분의 34. 그래서 요거 잘 기억하시면 돼. 됐죠? 현재는 34, 옛날에는 32. 물론 1000분의 100분이고 100분의 하면 안 되지. 자, 너네 회사는 30% 무조건 장애인 해. 너무 과하잖아, 이거는. 그래서 100이 아니고 1000분의 32, 1000분의 34. 됐죠? 특히 34, 요거 잘 나옵니다. 요 정도 비율은 고용해야 된다. 근데 실무적으로 장애인 잘 고용 안 하지. 왜? 이거 고용 안 하더라도 이 고용 비용보다는 그냥 여기에 대해서 과태료 내는 비용이 더 낮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 법을 위반해버리고 과태료 내는 겁니다. 됐죠? 자, 넘어가시고. 자, 99번. 요것도 매번 나오는 거죠. 자, 직업능력개발법상 뒤에 근로자에게 직업에 필요한 기초적 직무 수행 능력을 습득시키기 위해서, 즉 교육의 목적에 따라서 구별하면은, 자, 여기서 목적에 따라서는, 자, 직무 수행 능력을 습득시키기 위해서 한 훈련. 습득이니까 배우는 거지. 그러니까 당연히 양성 훈련입니다. 자, 습득되면은 요 기술을 좀 더 향상시키는 거 당연히 향상 훈련. 되죠? 다음에 추가적으로 다른 직장을 보내기 위해서 하는 거 당연히 전직 훈련. 이런 것들이 교육의 목적에 따른 분류입니다. 됐죠? 개념만 알아두시면 돼, 이거는. 자, 넘어가시고, 다음에 마지막 100번. 요것도 매번 나오는 거죠. 보시면, 자, 고용보험법상, 자, 피보험 자격. 자, 내가 보험 수급권자가 되는 거. 자, 이때 언제 취득하고 언제 상실되느냐. 자, 이 문제인데, 하나씩 보시면은, 1번,
자, 고용보험법 적용 제외 근로자였던 자, 밖에 있던 사람이 들어오는 겁니다. 자, 이때는 고용보험법에 적용 받게 된 경우에는 그때는 적용 받게 된 그 날부터 보험 자격을 취득하는 겁니다. 됐죠? 다음에 두 번째. 그리고 보험관계 성립일 전에 고용된 근로자의 경우에는 그 보험은 나중에 가입한 겁니다. 이때는 이제 그 당연히 보험관계가 성립되는 날 그때부터 자격을 취득합니다. 보험 가입했으니까. 다음에 세 번째. 자, 보험관계가 소멸해버리면은 그렇죠. 그때는 보험관계가 소멸한 그날부터 자격이 상실돼. 그래서 이것처럼 소멸한 다음날로 가는 게 아니고 소멸했으면 그날부터 보험 자격이 상실되는 거. 답은 3번으로 가시면 되는 거고. 다음 마지막 피보험자 이직했다. 그러면 당연히 이직했으니까 그날까지 보장해주고 그 다음날부로 보험 자격이 상실하겠죠. 됐죠? 이렇게 가시면 되는 문제인데 특히 취득 상실 이 문제도 꼬박꼬박 한 문제씩 내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최근 문제랑 비교해 봤을 때 지문이 되게 짧죠, 그죠? 그리고 단답형도 되게 많이 있고, 그죠? 그래서 그런 거 감안하셔가지고 뭐 되게 옛날 문제는 한 4년, 3년 이전 거는 웬만하면 정답 위주로 빠르게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됐죠? 자, 여기까지 해서 2017 요 문제까지 해설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